비에 젖은 졸업 전시회장은 눅눅한 절망의 냄새와 억지로 피워올린 희망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작은 부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품, 틈새의 빛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간 효율과 심리적 안정감을 구현한 1인 가구 인테리어 모델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 가난이라는 비좁은 틈새에서 어떻게든 빛을 찾아내려 발버둥친 시간의 증거이기도 했다. 낡은 구두 끝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진동이 울리지 않는 낡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병원, 엄마, 지원아.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지원이 고개를 돌렸다. 강민우였다.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의 웃음은 이 차갑고 경쟁적인 공간에서 유일하게 현실감 있는 온기였다. 그는 그녀의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우리 지원이 작품이 제일 멋지다. 심사위원들 눈이 삐지 않는 이상 무조건 대상이야. 지원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민우의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을 알기에 이 캔커피 하나가 얼마나 큰 응원인지 알았다. 와줘서 고마워, 민우야. 그녀는 그의 격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대상, 장학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엄마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그 순간 전시회장의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좌우로 갈라서자 압도적인 냉기를 뿜어내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권태민, 진해그룹의 CEO. 그의 이름은 재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이 대학에서도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이 대학 디자인 학부의 최대 후원자였고 그의 눈에 띄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했지만 그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다. 태민은 마치 왕처럼 전시회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의 시선은 어떤 작품에도 1초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교수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쩔쩔맸다. 권태민의 발걸음이 한지원의 부스 앞에서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시선이 틈새의 빛을 훑었다. 그는 모델하우스의 작은 창문 디테일을, 버려진 목재를 재활용한 바닥재를, 그리고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조명 설계를 차갑게 뜯어보았다. 지원은 숨을 참았다. 민우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서려는 듯 살짝 움직였지만 태민의 시선은 이미 작품에서 지원에게로 옮겨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구두, 수없이 빨아색이 바랜 블라우스, 그리고 그 모든 궁핍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완고한 눈빛을 보았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비싼 악기처럼 울렸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원입니다. 지원이 답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태민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가난을 미화했군. 그는 작품이 아닌 그녀를 향해 말했다. 가난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원의 눈이 타올랐다. 가난을 미화한 적 없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민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태민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해부하려는 듯 집요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폭풍처럼 전시회장을 빠져나갔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당장 내일 아침까지 수술 예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통보였다. 지원은 빗속의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아니, 앞으로 10년을 꼬박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다. 민우에게조차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가족 역시 힘겹기는 마찬가지였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진해그룹 비서실이라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지금 당장 특정 장소로 오라는 명령을 전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지원이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권태민은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지.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네가 진 빚 전액이다. 지원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태민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그날 전시회장에서보다 더 차갑고 더 포식자처럼 빛났다. 1년, 내 곁에 있어. 내가 부르면 와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해. 넌 내 소유물이 되는 거다. 지원은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다.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야. 태민이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강민우, 그 남자와는 당장 헤어져. 내 물건에 다른 남자의 흔적이 묻어 있는 건 질색이거든.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지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노예 문서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시간, 그녀의 감정까지도 모두 권태민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내용이었다. 왜 저죠? 내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 그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오만한 눈빛. 그걸 꺾어보고 싶어졌거든. 지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의 생명이 그 계약서 한 장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호텔을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민우의 옥탑방으로 달려갔다. 민우는 라면을 끓이려다 말고 그녀를 맞았다. 지원아, 웬일이야? 비를 왜 이렇게 맞았어? 지원은 그의 따뜻한 손을 뿌리쳤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헤어지자, 민우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원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 더 이상 너랑 사귈 수 없어. 지쳤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싫고, 너의 그 위로도 이젠 지겨워.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민우의 눈에 절망이 차올랐다. 지원아, 제발. 우리가 얼마나... 나 돈 많은 남자 만나기로 했어. 네가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진 남자야. 그러니까 다신 나 찾지 마. 지원은 잔인하게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옥탑방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민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첫사랑은 그렇게 폭우 속에서 익사했다. 다시 호텔로 돌아온 지원은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다. 태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텅 빈 눈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정리는 끝났나? 지원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지원,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낙인이 되었다. 좋아. 태민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일부터 넌 진해그룹 디자인팀 소속이다.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될 거야. 그는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뺨에 닿았다. 기억해, 한지원. 1년 동안 넌 내 거야. 울어도 안 되고 도망칠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녀는 엄마를 살렸지만 자신을 죽였다. 그녀는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화려한 세상에 갇혔고 그 계약은 비에 젖어 영원히 마르지 않을 잉크처럼 선명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이 눈을 뜬 곳은 낯선 천장이었다. 통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따가웠다.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푹신하고 거대했다. 어젯밤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그녀는 권태민의 비서에 의해 이곳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해그룹 VVIP 펜트하우스로 배달되었다. 그녀의 낡은 배낭과 구두는 입구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차가운 완벽하게 통제된 유리 상자였다. 방 안의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대리석 식탁 위에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화면이 켜졌다. 한지원을 위한 지침. 그것은 권태민이 정한 규칙서였다. 첫째, 허가된 구역, 펜트하우스, 진해그룹 본사 30층 디자인팀. 외의 외출은 금지. 둘째, 모든 사적인 연락은 금지. 그녀의 낡은 휴대폰은 이미 사라졌고 이 태블릿을 통해서만 비서실과 연락할 수 있었다. 셋째, 제공되는 의복과 식사 외에는 개인적인 구매 금지. 드레스룸을 열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의 취향과는 전혀 무관한 값비싼 명품 옷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어젯밤 입었던 젖은 옷은 흔적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소각해버린 것이다. 출근 준비하십시오. 8시 정각의 기사가 대기합니다. 태블릿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옥에서의 첫날이었다. 진해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기 때문이었다. 30층 디자인팀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팀장은 그녀를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훑어보았다. 한지원 씨, CEO께서 직접 추천하신 특채 인재라고 들었어. 비꼬는 말투가 노골적이었다. 졸업 전시회에서 대상을 운운하던 그녀의 재능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자료 복사와 커피 심부름이었다. 그녀가 설계도를 만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회장님의 여자라 수군거렸다. 지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복사를 하고 커피를 타고 탕비실을 정리했다. 모욕감에 낯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어젯밤 민우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건 연극이야. 1년짜리 연극. 나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두꺼운 얼음벽 뒤에 가두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펜트하우스에 자주 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펜트하우스 모든 곳에 스며 있었다. 그는 매일 밤 태블릿을 통해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받았다. 그녀가 먹은 식사 메뉴, 그녀가 읽은 책, 서재 역시 그의 취향대로 채워져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수면 시간까지.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값비싼 선물들을 보냈다. 그녀의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화려한 보석,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현대 미술 화집 따위였다. 선물이라기보다는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던져주는 장난감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밤 태민이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틀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소파에 앉아 지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지원은 제공된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발가벗기는 듯했다. 왜 그렇게 서 있지? 이 집이 아직도 불편한가? 그가 물었다. 편합니다. 지원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태민은 피식 웃었다. 거짓말. 내 눈은 아직도 날 경멸하고 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했다. 그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 눈빛이 좋아.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눈빛. 그는 알코올 향이 섞인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바뀌게 될 거야.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울고 웃고 나를 원하게 될 테니까. 그는 경멸하듯 그녀를 놓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1년만 버티자는 독한 다짐이었다. 저 남자는 변덕이 심하다. 그는 새로운 장난감에 금방 실증을 낸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며칠 뒤 그녀의 쓸모가 처음으로 증명되는 날이 왔다. 태민의 비서가 그녀에게 특정 드레스와 보석을 전달하며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올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파티장으로 변했다. 지네그룹의 이사들과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였다. 지원은 숨막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들 앞에 서야 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마네킹이었다. 태민은 그녀를 손님들에게 내 새로운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지만 그 말투에는 내건이라는 소유욕이 뚝뚝 묻어났다. 태민은 보란듯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잔에 비싼 와인을 채워주었다. 손님들은 탐욕스럽거나 혹은 시기 어린 눈으로 지원을 훑었다. 한 중년의 이사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한지원 씨라 했나? 회장님께서 보는 눈이 아주 높으시군. 미인이셔. 지원이 잔을 받으려 하자 태민이 그 손을 가로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이사,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김 이사는 얼굴이 굳어 사과했다. 태민은 지원의 귓가에 속삭였다. 넌 나만 상대하면 돼. 다른 놈들에게 웃어주지 마. 그는 그녀를 트로피처럼 과시했다. 비즈니스 대화가 오가는 동안 그는 일부러 지원에게 음식을 집어 먹여주거나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노골적인 소유욕을 드러냈다. 지원은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 모든 행위를 받아냈다.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태민이라는 남자를 냉철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극도로 오만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능숙했지만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에 있어서는 병적일 정도로 집요했다. 그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태민은 넥타이를 풀며 지원에게 다가왔다. 오늘 잘했어, 인형 노릇. 그는 비웃음을 담아 말했다. 그리곤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내 연기는 아직 서툴러. 좀 더 즐기는 척이라도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 네가 강민우를 버렸던 밤처럼 말이야. 민우의 이름이 나오자 지원의 얼음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태민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 표정이야. 네가 무너지는 순간 그는 그녀를 뒤로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지원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무덤처럼 보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저 남자는 곧 질릴 거야. 분명해. 그는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원하니까. 나는 그저 감정을 지우고 1년을 버티면 돼.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버린 내 첫사랑을 위해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황금으로 도금된 이 새장 속에서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무심하게 흘러갔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었다. 한지원의 희미한 기대, 즉 권태민이 자신이라는 장난감에 곧 실층을 낼 것이라는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다. 그는 실층은커녕 오히려 더 깊은 집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꺾이지 않는 자존심은 태민의 정보격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서 절망이 아닌 굴복하지 않는 완고함을 읽어냈고 그것을 부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유희가 되었다. 그의 통제는 이제 펜트하우스를 넘어 진해그룹 30층 디자인팀 사무실까지 뻗어왔다. 태민은 돌연 그녀를 모든 잡무에서 해방시켰다. 그리고는 진해그룹의 사활이 걸린 제주 아일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인팀에 그녀를 투입시켰다. 이것은 승진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팀원들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검증되지 않은 신입, 그것도 회장의 낙하산에게 핵심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태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지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수시로 불러들였다. 내 디자인을 보여줘. 그는 그녀가 밤새워 그린 도면들을 단 10초 만에 훑어보고는 찢어버리기 일쑤였다. 이게 내가 말한 존엄성인가? 유치하고 감상적이야. 혹은 너무 방어적이군. 네 가난을 숨기려는 발악처럼 보여. 그의 비판은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고 모욕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재능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지원은 묵묵히 도면을 다시 그렸다. 그녀의 창의력은 이제 그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마모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재능마저 자신의 잔해의 새 장 안에 가두려 했다. 그의 집착은 사생활에서도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클래식 오페라, 미술관의 비밀 경매, 정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갈라쇼에 대동했다. 그는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불러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몄다. 사람들은 권태민 옆에 선 아름답지만 표정 없는 인형 같은 지원을 보며 수군거렸다. 태민은 그 시선들을 즐겼다. 그는 지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보란듯이 샴페인을 건네며 그녀의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는 연기를 했다. 그 연기는 오직 지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고였다. 웃어 지원아, 네가 불행해 보이면 내 체면이 뭐가 되지? 지원은 이제 그가 자신을 1년 뒤에 순순히 놓아줄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소유권 주장이었다. 그녀가 얌전히 굴수록 그는 더 강한 자극을 원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쉬는 순간은 펜트하우스의 작은 발코니에서 몰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였다. 그녀는 가구나 건물이 아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이나 구름의 모양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그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저항이었다. 어느 날 태민이 그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빼앗아 들고는 다음 날 최신형의 거대한 태블릿을 던져주었다. 이런 싸구려 종이에 낙서하지 마. 격 떨어지게. 앞으로 모든 스케치는 여기에 해. 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될 거다. 그녀의 마지막 숨구멍마저 막혀버렸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머릿속 생각까지 검열하려 했다. 그녀가 버티면 버틸수록 그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태미는 그녀를 건설 자재 박람회에 보냈다. 물론 비서의 감시하에 이루어진 외출이었다. 아일라 리조트에 쓸 새로운 친환경 자재를 직접 검토해봐. 내 존엄성 타령에 어울리는 걸로. 그는 비꼬듯 말했다. 지원은 수많은 부스를 기계적으로 둘러보았다. 새로운 목재 샘플을 만져보던 그녀의 귀에 심장이 멎을 듯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재는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가 쓰기엔 단가가 너무 높아서. 고개를 돌린 곳에 강민우가 서 있었다. 그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명함을 목에 걸고 있었다. 몇 달 만에 본 민우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밝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낡은 정장은 그의 어깨에 무겁게 걸쳐 있었다. 민우 역시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그녀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태민의 비서. 민우의 얼굴이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여전한 그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너야?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감시자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박혔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민우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누구시죠? 지원은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민우의 눈에 절망이 차올랐다. 지원아, 나야. 민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남자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행복해. 그 돈 때문에 날 버린 게 행복하냐고. 그의 절규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장 잔인한 칼을 꺼내 들었다. 강민우 씨, 우린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민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원, 그가 울부짖었지만 비서가 앞을 막아섰다. 지원은 박람회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사람을 2번 죽였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을 때 권태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비서에게 이미 모든 보고를 받은 얼굴이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만족감에 차 있었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지원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래, 만났더군. 그가 그녀의 젖은 뺨을 손등으로 쓸었다. 소름이 돋았다. 꼴사납게 울긴 아직도 그놈을 못 잊었나. 그가 지원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냄새를 맡았다. 어디 보자. 아직도 그 가난한 놈의 냄새가 남아있나. 그의 잔인함에 지원은 몸을 떨었다. 태민은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민우의 존재는 그에게 위협이 아니라 지원을 통제할 새로운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지원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놈은 잊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부터 네가 감정을 느껴야 할 유일한 남자는 나야. 그게 증오라 할지라도. 지원은 깨달았다. 그녀의 희미했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덫이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권태민의 집착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덫. 그녀는 이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다. 강민우와의 재회,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난 한지원의 통제 불가능한 고통은 권태민의 뒤틀린 소유욕에 불을 질렀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즐기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도 다른 남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병적인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심지어 과거의 상처에도 의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가 내릴 처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녀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인 재능을 짓밟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었다. 기회는 제주 아일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최종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날 찾아왔다. 지원은 지난 몇 주간 절망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권태민이 요구하는 압도적인 럭셔리함과 그녀 자신이 추구하는 친환경적, 인간 중심적 설계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수작이었다. 그녀는 이 디자인을 통해 이사회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나마 권태민에게서 디자이너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회의실의 공기는 묵직했다. 진해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지원은 떨리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논리는 명쾌했다. 리조트의 조감도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감탄의 탄성이 낮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냉소적이던 디자인 팀장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이 핵심 컨셉인 순환하는 자연에 대해 설명하려는 순간이었다. 여기까지 얼음장 같은 권태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태민은 테이블 끝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만 내리고 어젯밤 한지원 씨가 나에게 최종 제출한 파일을 띄워. 그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지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수정한 최종 파일을 분명히 서버에 업로드했다. 잠시 후 메인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조잡하고 촌스러우며 기본적인 설계 원칙조차 무시된 엉터리 디자인이었다. 대학 1학년생의 과제물보다도 못했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까 그 디자인이랑 너무 다르잖아. 장난하는 건가? 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 씨, 나는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다. 하지만 이게 당신의 본 실력이었군.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내 시간을 낭비했고 여기 모인 모든 임원들을 기만했다. 그것은 완벽한 모함이었다. 그가 권태민이 그녀의 진짜 파일을 빼돌리고 이 쓰레기 같은 디자인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왜? 라는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곧바로 답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담긴 희미한 만족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녀의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다. 당장 회의실에서 나가. 태민이 명령했다. 지원은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벽에 기댄 지원의 눈에는 눈물 대신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터닝포인트였다. 그녀는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실체를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의지, 재능, 자존심,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어 오직 자신만이 구원자인 것처럼 군림하고 싶어 했다. 수동적인 인내는 자살 행위였다. 1년짜리 계약은 애초에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을 건 생존 전쟁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태민은 의아했다. 그는 지원이 절망에 빠져 울고 있거나 적어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건축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이 오히려 태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할 말 없나? 그가 물었다. 지원은 천천히 잡지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회장님. 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탄했다. 그녀의 순종은 더 이상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인 위장이었다. 태민은 만족스러운 듯 불만스러운 듯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서재로 들어갔다. 지원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포식자의 소굴에 숨어든 첩자였다. 그녀는 태민이 원하는 대로 상처 입고 겁에 질린 완벽하게 길들여진 인형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아일라 리조트 프로젝트를 통해 얻었던 내부 서버 접근 권한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이 자신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네트워크는 지네그룹의 핵심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습관을 관찰했다. 그가 매일 밤 서재에서 누구와 통화하는지, 그가 집착적으로 확인하는 파일들이 무엇인지, 그가 서명하는 결제 서류들의 흐름을 쫓았다.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능력은 이제 스파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태민이 서재의 그림 뒤 숨겨진 금괴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가 신경질적으로 통화하며 내뱉는 이름들 초의 의원, 블루테라 홀딩스를 전부 기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제주 아일라 리조트 프로젝트의 진짜 파일들을 다시 파헤쳤다. 그녀가 복사해두었던 원본 파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리조트 건설 비용 중 막대한 금액이 블루테라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였다. 어느 날 밤 지원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욕실에서 유일하게 감시 카메라가 없을 것이라 추측되는 곳이었다.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해킹이라고 할 수도 없는 단순한 접근 권한을 이용해 블루테라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등기 이사 명단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권태민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민의 비서실, 그녀에게 1년 계약을 통보했던 바로 그 윤 비서의 이름이었다. 지원은 깨달았다. 이 덫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웠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자금, 그리고 정경유착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유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다. 블루테라 홀딩스, 그리고 그 서류에 찍힌 윤 비서의 이름. 한지원은 며칠 밤낮으로 그 두 가지 단서 사이에 연결고리를 파고들었다. 윤 비서는 권태민의 그림자이자 그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집행자였다. 그가 과연 공범일까?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
만약 그가 태민의 충실한 개라면 지원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발각되고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서버에서 긁어모은 데이터는 조각난 퍼즐에 불과했다. 그녀는 블루테라의 실체, 즉 자금의 흐름이 담긴 진짜 장부가 필요했다. 지원은 윤 비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빈틈없는 수트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지원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미세한 균열들을 발견했다. 권태민이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를 때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는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피로에 지친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리고 태민의 서재에서 나온 직후 손을 떠는 것을 감추며 몰래 심장약을 입에 털어넣는 모습까지. 그는 공범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고문에 시달려온 포로처럼 보였다. 지원은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회를 만들었다. 권태민이 싱가포르로 1박 2일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지원은 일부러 디자인팀의 서류를 들고 임원 전용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윤 비서가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원은 실수를 가장해 뜨거운 커피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그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비서님. 뜨거운 커피가 그의 와이셔츠와 재킷을 적셨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당황한 척 연기하며 손수건으로 그의 옷을 닦는 신용을 했다. 괜찮습니다. 윤 비서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밀어내려 할 때 지원은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블루테라 홀딩스. 그 이름 참 낯이 익네요. 윤 비서님. 윤 비서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무너지며 순수한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라운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지원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가장 가까운 비어있는 회의실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지원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네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절박한 두려움에 차 있었다. 회장님이 유령 회사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지원이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비서님이라는 것도요. 윤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너지는 듯 뒷걸음질쳐 의자에 주저앉았다. 넌 회장님의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그 장난감이 당신의 비밀을 알아냈네요. 지원은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심장 약통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돈 때문인가요? 한참의 침묵 끝에 윤 비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묵은 피로에 절어 있었다. 돈 때문이었다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닦았다. 난 지금의 권 회장이 아니라 선대 회장님, 즉 권태민의 아버지를 모셨소.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해그룹의 원래 후계자는 권태민이 아니라 그의 삼촌인 권일중 전 부회장이었다는 것. 하지만 선대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권태민이 삼촌의 횡령 혐의를 조작해 그를 밀어내고 회장 자리를 찬탈했다는 것이다. 그럼 그 횡령 혐의는 권태민, 그 자가 저지른 짓이었어. 그리고 내가 그 증거 조작을 도왔지. 윤 비서가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왜? 지원이 물었다. 내 딸 때문이었어. 윤 비서는 자신의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해외에서 실험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권태민은 선대 회장이 쓰러지자마자 이 사실을 알아냈고 윤 비서의 딸 치료비를 블루테라 홀딩스를 통해 지원하는 대가로 그의 충성을 요구했다. 윤 비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것이다.
그는 태민을 증오했지만 딸의 생명줄을 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공범이자 노예였다. 지원은 그의 고백에 망연자실했다. 그 역시 자신과 같은, 아니 자신보다 더 잔인한 덫에 걸린 포로였다. 지원은 그에게 다가갔다. 전 비서님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권태민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가 무너진 후에 비서님 따님의 치료비는 제가 법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울게요. 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윤 비서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절망과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일 오후 3시 이사회 정기 보고 시간이요. 15분. 그때가 유일하게 내부 보안망이 잠시 해제되는 시간이요.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키 하나를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내 개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키요. 거기 진짜 장부가 있어. 하지만 명심해요. 15분 안에 모든 걸 끝내고 흔적을 지워야 하오. 발각되면 당신과 나, 그리고 내 딸까지 끝장이야. 다음 날 오후 3시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디자인팀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태연한 척 디자인 프로그램을 띄워놓았다. 3시 정각 윤 비서에게서 시작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지원은 USB를 꽂고 그가 알려준 복잡한 경로를 통해 숨겨진 서버에 접속했다. 진짜 장부 파일이 눈앞에 나타났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9분이 지났을 때 보안팀 직원이 순찰을 돌며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지원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한지원 씨, 야근하십니까? 아, 네. 리조트 디자인 수정할 게 남아서요. 다행히 직원은 별 의심 없이 지나갔다. 13분.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USB를 뽑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욕실에서 지원은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블루테라를 통해 흘러나간 비자금은 정계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아일라 리조트 프로젝트 자체가 거대한 돈 세탁 창구였다. 하지만 지원을 가장 경악시킨 것은 파일 마지막 부분에 있던 명단이었다. 특별 관리 대상.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받았던 성공적인 수술 역시 권태민이 그녀를 올가매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형태의 뇌물이자 통제 수단이었던 것이다. 진해그룹은 권태민의 배신과 부패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었다. 지원은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릴 폭탄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권태민은 단순한 집착광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였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 해지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인 윤 비서마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권태민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은 준비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한 위치에서 그것을 터뜨리는 일이었다. 한지원과 윤 비서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널린 진해그룹 본사 안에서 미리 약속된 눈짓과 암호화된 메시지로 마지막 계획을 조율했다. 권태민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 D-Day가 될 터였다.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권태민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미국 스타라이트 사와의 초대형 합병 계약 체결식이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진해그룹은 단숨에 글로벌 10대 리조트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며 권태민은 명실상부한 업계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될 터였다. 그는 이 합병을 위해 블루테라의 비자금을 총동원해 스타라이트사에 이 사진을 매수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관계에 어마어마한 로비를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지원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독사라 불리는 서지훈 검색에 접근했다. 서 검사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지원은 그녀에게 진해그룹 내부 고발이라는 미끼를 던졌고 서 검사는 즉각 반응했다. 동시에 지원은 윤 비서의 도움을 받아 합병 대상인 스타라이트 사회법무팀에 진해그룹의 심각한 회계부정 및 불법 비자금 운용에 대한 증거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발송했다. 미국의 기업윤리법 FCPA은 뇌물 스캔들에 대해 무자비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해그룹 본사 1층 로비는 합병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권태민은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섰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완성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오늘 진해그룹과 스타라이트사는 그가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지직거리더니 YBS 단독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속보. 진해그룹 권태민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정관계 로비 혐의 포착. 검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 권태민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의 동시에 기자들의 휴대폰으로 스타라이트사, 진해그룹과의 합병 절차 전면 중단 선언, 심각한 재무비리 혐의 발견이라는 긴급 속보가 쏟아졌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자금이 사실입니까? 합병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권태민의 세계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지고 이성을 잃은 분노가 드러났다. 그의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렸다. 변호사들, 그리고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정치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누가 스크린에 스쳐 지나가는 증거 자료들. 블루테라 홀딩스의 장부 내역. 그것은 오직 자신과 윤 비서만이 아는 자료였다. 윤 비서? 아니, 그럴 리 없어. 그에게는 딸이 있다. 그렇다면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 자신을 모욕했던 그 프레젠테이션 날,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 강민우를 만났을 때 절망하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언제부턴가 자신의 통제에 완벽하게 순응하며 죽은 듯이 지내던 그녀. 한지원. 감히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계집애가 새장 속의 새가 주인의 목을 물어뜯은 것이다. 권태민은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과 변호사들을 밀치고 비명처럼 울부짖으며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그 시각 한지원은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끌려올 때 입었던, 이제는 버려졌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옷가지들이었다. 그녀는 윤 비서의 도움을 받아 창고 깊숙한 곳에서 그것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마지막 대면을. 쿵!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권태민이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채 짐승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다. 너였어.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했다. 내년이었어.
지원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그 한마디 인정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감히 네가, 벌레 같은 네가, 내가 너한테 뭘 줬는데, 돈, 명예, 네 어미,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감히 날 배신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경멸에 차소리쳤다. 어떻게 네 따위가 날,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당신이 날 모욕했던 그 회의실에서, 당신이 내 모든 걸 짓밟았던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당신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은 나를 산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부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난 부서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세계를 배웠죠. 태미는 그녀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짓과 배신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만든 성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닥쳐! 권태민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지원의 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죽여버리겠어. 여기서 지금 당장 내년의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지원의 숨이 막혀왔다. 네가 감히 날 망쳐. 마음대로 해요. 지원이 숨막히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전부 녹화되고 있으니까. 권태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 당신이 내게 준 태블릿. 지원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태블릿의 화면은 꺼져 있었다. 당신 서버에 연결된다던 그 태블릿 말이에요. 그건 그냥 스케치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 생각까지 감시하려 했던 그 장치로 난 당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죠. 이 방에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지시들, 당신의 협박들, 그리고 지금 이 살인미수 현장까지. 권태민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지원이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 이 순간 서지훈 검사실로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어요. 그 순간 권태민의 손이 지원의 목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준 감시도구, 자신의 집착이 만들어낸 그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내는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지훈 검사가 이끄는 수사관들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다.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서 있는 권태민. 그의 소나귀에서 막 벗어난 듯 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한 한지원.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충실히 전송하고 있던 태블릿. 권태민 씨, 서 검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그리고 현행범으로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권태민은 마지막 남은 옥이라도 부리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누군지 알고 찰칵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서 검사가 그의 가슴에 압수수색 영장을 꽂아 넣었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끌고 가. 그는 수사관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펜트하우스의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세장 안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날 밤 지원은 서지훈 검사 앞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다.
그녀가 1년 가까이 모아온 모든 증거, 블루테라의 장부, 권태민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담긴 태블릿까지. 그녀는 윤 비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가 단순한 공범이 아닌 딸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증언했다. 윤 비서 역시 검찰에 자진 출두해 권태민의 삼촌인 권일중 전 부회장을 몰아내는 과정부터 시작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진해그룹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권태민 게이트는 정계와 재계를 동시에 강타한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아일라 리조트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진해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권태민과 연루된 수십 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권태민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영상과 윤 비서의 증언, 그리고 지원이 제출한 물증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었다. 지원은 그날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녀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낡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있었다. 그녀가 1층 로비를 걸어 나올 때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권태민을 무너뜨린 내부 고발자, 진해의 신데렐라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잔 다르크였다.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그녀를 향했지만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걸어 나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햇살 아래로 걸어 들어갔다. 공기가 달았다. 몇 달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작은 2층 건물에 간판이 하나 걸렸다. 틈새의 빛 디자인, 그녀의 졸업작품 이름이었다. 지원은 진해그룹에서 받은 법적으로 인정된 퇴직금과 약간의 보상금을 미천 삼아 자신만의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는 지금 아일라 리조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 설계를 맡아 진행 중이었다. 돈은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누군가를 위한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윤 비서가 그녀의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는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과 명백한 협박 사실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따님은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해그룹 자산 매각금으로 조성된 피해자 기금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한지원 씨 덕분입니다. 그는 지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따뜻한 커피잔을 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스튜디오 마감 시간을 앞둔 저녁,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강민우였다. 그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그의 작은 인테리어 회사도 힘든 시기를 버텨낸 듯 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상은 그녀가 권태민의 비리를 고발한 영웅이라고 떠들었지만 그 계약의 시작과 민우를 향한 잔인한 배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그때 박람회에서 민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널 그렇게 몰아붙여서 미안했어. 네가 그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우야. 넌 화낼 자격이 있었어.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엄마의 수술비와 맞바꾼 그 1년간의 계약은 오롯이 그녀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다. 나 그때 당신을 버렸던 거 진심이 아니었지만 결국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빗속에서 캔커피를 나눠 마시던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깨달았다.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행복해야 해, 지원아. 민우가 먼저 일어섰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도 꼭 행복해야 해. 그것은 애틋했지만 완벽한 이별이었다. 민우는 카페를 나섰고 지원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원은 해 진력의 거리를 걸어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에 얽매인 학생도 CEO의 화려한 세장에 갇힌 인형도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생존자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커뮤니티 센터의 설계도를 펼쳤다. 연필을 쥐는 그녀의 손은 단단했고 그녀의 입계는 아주 오랜만에 작고 진실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앞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만의 내일이 펼쳐져 있었다. 권태민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사회의 긴급 표결은 만장일치였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검찰 고발 및 즉각적인 내부 감사 착수.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오만한 자의식을 내리쳤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가난하다고 멸시했던 그 여자, 한서연이 준비한 증거들 앞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들조차 침묵했다. 정 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늘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와 공허함이 동시에 서렸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의 팔을 붙잡았을 때 권태민은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발버둥치지 않았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한때 진순그룹의 제왕이었던 남자는 초라하게 복도를 끌려 나갔다. 한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평온함으로 지켜보았다. 승리의 희열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그녀를 감쌌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회의실이 소란스럽게 정리되는 동안 정 이사가 한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소. 진숭을 구한 거요. 그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승진과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그녀가 이 혼란을 수습하고 회사를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사님. 저는 제 자신을 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그녀의 사직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 이사는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 권태민의 왕국이자 그녀의 감옥이었던 곳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책상으로 돌아와 몇 안 되는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았다. 동료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권태민의 추락을 대서특필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 사진 옆에는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나열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권태민은 구속되었고 진숭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권태민이 한서연에게 가한 사적인 집착과 감시, 그리고 강민우를 이용한 계략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대중은 재벌 총수에 비뚤어진 욕망에 경악했다. 회사를 나온 지 며칠 후
서연은 낡은 아파트 앞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인형을 마주했다. 강민우였다. 그는 진숭에서 즉각 해고되었고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때 깔끔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밤을 샌 듯 퀭한 눈, 정돈되지 않은 머리, 구겨진 셔츠. 그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공허함만 남아있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민우는 울먹이며 무너졌다. 그는 과거의 꿈을 이야기했다. 함께 작은 가게를 차리자던 약속,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 그는 권태민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용서를 구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민우야, 네가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넌 네 선택을 한 거고 난 내 선택을 한 거야. 그녀는 그를 지나쳐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다.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은 이미 오래전에 네가 버렸어. 난 그 꿈을 지키려고 싸운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려고 싸운 거지. 민우가 절박하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네가 받아야 할 벌은 네가 받고 네가 살아야 할 인생은 네가 살아. 다시는 찾아오지 마. 문이 닫히고 강민우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아 오열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권태민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서연이 남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의 가면은 완전히 부서졌다. 징역 5년,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총수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실현기였다. 그는 법정 구속되며 교도소로 향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철창 안에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집착은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완벽한 덫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한적한 법조타운 법률사무소 하늘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밝고 따뜻했다. 한서연은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진숭에서 받은 막대한 퇴직금과 보상금을 모두 로스쿨 학비와 사무실 개업에 썼다. 그녀는 거대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책상 앞에는 한 젊은 여자가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대기업 임원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당하다 결국 해고된 여성이었다. 변호사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서연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제가 싸울게요. 서연의 눈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의 폭력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에 맞서는 방법을 처절하게 배워냈다. 그녀는 진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법과 기업범죄, 특히 권력형 괴롭힘 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처럼 거대한 힘 앞에 홀로 서 있는 약자들의 방패가 되기 위해 일했다. 사건은 쉽지 않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법리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전략은 날카로웠고 집요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상대 로펌의 엘리트 변호사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냉철한 논리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고통을 설득력 있게 증언했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의뢰인은 그녀를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넥타이를 살짝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이 지는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웠다. 진숭 빌딩도 저 멀리 보였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권태민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한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민호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독했던 집착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그녀는 첫사랑을 잃었고 청춘의 한 조각을 잔인하게 도둑맞았지만 그 대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함과 자신만의 목적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첫사랑도 누군가의 집착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변호사 한서연으로 서 있었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그녀는 다시 책상에 앉아 다음 사건 서류를 펼쳤다. 그녀의 새로운 아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